어서 오세요. 이야기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사연 혹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편안하게 자리 잡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곧 시작합니다. 소독약 냄새와 사료 냄새가 뒤섞인 공기, 낑낑거리는 어린 강아지들의 울음소리와 세상에 대한 경계심으로 지저대는 늙은 개들의 소음. 한서연에게 이곳, 도시 외곽의 낡은 유기견 보호소는 세상의 끝이자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안식처였다. 5년 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로 그녀는 스스로를 이곳에 유폐했다. 그녀의 하루는 기계적으로 반복되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견사를 청소하고 사료와 물을 갈아주고 아픈 개들을 돌봤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표정도 거의 없었다. 동료 봉사자들은 그녀를 그저 과거에 상처가 많은 조용한 사람 정도로만 여겼다. 아무도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 어떤 지옥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했다. 서연 씨, 겨울이 밥 좀 챙겨줘요. 오늘따라 더 사납네. 동료 괴의 말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은 보호소 가장 구석진 곳에 격리된 늙은 진돗개였다.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 구조된 녀석은 사람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발작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런 겨울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상대가 바로 한서연이었다. 서연이 철창 가까이 다가가자 으르렁거리던 겨울이는 신기하게도 짖는 것을 멈췄다. 서연은 조용히 밥그릇을 밀어 넣으며 녀석의 상처투성이 등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흉터 위로 오래전 자신의 옆구리를 꿰뚫었던 총상의 환통이 희미하게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순간 귓가에 총성과 비명, 화약 냄새가 아찔하게 피어올랐다. 애도 서연아 도망쳐 제발 서믹 흡바 그녀는 짧은 신음과 함께 현실로 돌아왔다. 또다시 시작된 발작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다. 그녀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예고 없이 그녀의 현재를 좀먹고 있었다. 보호소 일이 끝나고 그녀는 여느 때처럼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퇴근 시간의 버스는 피곤해 전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녀는 창가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고 소음과 인파 속으로 자신을 숨겼다. 투명인간처럼 존재감 없이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그녀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춰 섰다. 아, 씨 비켜봐. 거친 고함과 함께한 무리의 남자들이 버스에 올랐다. 목과 손등에 요란한 용 문신을 한 남자. 누가 봐도 조폭임이 분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버스 안을 휘젓고 다녔다. 서연은 그들을 외면하려 애썼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이 지긋지긋한 하루를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험상궂은 남자의 시선이 버스 안을 훑다가 창가에 앉은 서연에게 와서 멎었다. 시끄럽게 떠들던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에 처음에는 의심이, 다음에는 경악이, 그리고 이내 끓어오르는 증오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니오사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승객들을 헤치며 다가오는 그의 발걸음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서연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익숙한 종류의 증오를 담고 있었다. 네오, 고리, 네오 맞지 5년 전 서초동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서연의 뇌리에 섬광이 터졌다. 5년 전 서초동,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마지막 임무, 그녀는 부정하고 싶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남자는 이미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이 개 같은 년, 남자가 포효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두툼하고 거친 손이 순식간에 그녀의 목을 틀어쥐고 그대로 창문에 처박았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숨이 막혔다. 내년 때문에 우리 형님이 죽었어. 우리 흑룡파 조직원들이 다 박살났다고 죽은 줄 알았던 내년이. 이런 데서 버스를 타고 다닐 줄이야. 버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버스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서연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목을 조르는 물리적인 압박과 남자의 저주 섞인 외침이 뒤섞여 그녀를 과거의 그날로 끌고 들어갔다. 빗발치는 총알, 무너지는 건물,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사랑했던 그의 얼굴.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녀의 의식이 꺼져가던 바로 그 순간, 수년간 억눌려 왔던 몸의 기억이 생존 본능이 그녀의 이성을 앞질렀다. 순간적인 움직임이었다. 서연은 목을 조르는 남자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 몸을 비틀었다. 동시에 그녀의 팔꿈치가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남자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천 번 반복 훈련된 간결하고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남자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목을 놓치고 비틀거렸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서연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여 남자의 손목 관절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버스는 급정거와 함께 멈춰섰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구의 조폭은 손목을 붙잡은 채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경악과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저 연약하고 조용한 여자였던 그녀가 보여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력적인 모습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손인 것처럼 낯설었다. 조용했던 그녀의 삶에 과거의 망령이 폭력적으로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고요 속의 메아리는 잊은데 귀를 찢는 굉금이 되어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 시작했다. 버스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했다. 멀리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깨기 전까지 누구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승객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숨을 몰아쉬는 한서연과 바닥에서 신음하는 거구의 조폭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창백하고 지친 얼굴과 방금 전 보여준 치명적인 기술 사이의 괴리감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먼저 바닥에 쓰러진 조폭, 백철민 일명 미친가에 을 제압했다. 백철민은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면서도 눈은 오직 한서연에게 고정한 채 증오를 뿜어냈다. 저 여자를 잡아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경찰들은 그를 마약에 취했거나 혹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미친 조폭으로 취급하며 연행했다.
서연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실은 소란스러웠다. 서연은 구석 의자에 앉아 경찰이 건넨 담요를 두른 채 침묵을 지켰다. 맞은편 의자에 수갑으로 묶인 백철미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앤너버이, 이거 놔. 저 여자가 괴물이라고 5년 전에 우리를 전부 지옥으로 쳐내은 게 바로 전현이야. 전현이 피닉스라고. 피닉스, 그 이름이 튀어나왔을 때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묻어버린 이름, 그녀의 영광이자 저주였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담당 형사들은 그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했다. 조용히 못해 어디서 피해자한테 덮어씌우려고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버스 승객이 찍은 영상이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 새어나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퇴근길 버스, 조폭의 묻지마 폭행, 한 여성의 놀라운 자기방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최진혁 형사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5년째 미제로 남은 한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초동 총기 밀매 조직 소탕, 작전 실패 및 NES 요원 순직 사건. 바로 한서연과 그의 파트너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사건이었다. 그의 모니터에 인터넷 속보 알림이 떴다. 무심코 클릭한 그의 눈이 영상 속 한 여성의 얼굴에서 멈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죽었다고 믿었던,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최진혁은 의자에서 튕기듯 일어나 자켓을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가 관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조사를 마치고 막 나오던 참이었다. 5년 만에 재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충격, 안도, 고통, 원망, 그리고 수만 가지의 말들이 눈빛 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담당 형사가 최진혁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이며 보고했다. 광수대 최진혁 팀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피해자 한서연 씨는 안정을 취해야 해서. 최진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결심한 듯 담당 형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녀를 이곳에서 꺼내고 이 사건을 자신이 통제하려면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찰서 전체를 울릴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 여성분 단순 피해자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최진사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분은 5년 전 서초동 작전 중 순직 처리된 국가정보원 대테러팀 소속 요원 코드네임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경찰서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담당 형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진혁과 담요를 두른 차에 조용히 서 있는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백철민이 미친 듯이 외치던 그 이름, 법 집행기관 사이에서 전설처럼 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그 이름,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라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한편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 재계의 거물로 위장한 범죄 조직의 수장, 양 회장은 고요 속에서 벼루의 먹을 갈고 있었다. 그의 부하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양 회장은 성가시다는 듯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화면에는 버스 사건에 대한 뉴스가 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영상 속 여자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그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수년간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던 그의 손에서
검은 먹물을 듬뿍 머금은 붓이 툭 하고 떨어졌다. 최고급 화선지 위에 붓은 검은 독처럼 번져나가는 얼룩을 남겼다. 양 회장의 입에서 불신과 얼음 같은 분노가 뒤섞인 한마디가 나직하게 흘러나왔다. 피닉스, 죽었던 유령이 돌아왔다. 5년간의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는 폭풍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최진혁의 차는 밤의 도시를 질주했다. 경찰서를 빠져나온 후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진혁은 폭풍처럼 질문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잿빛으로 변한 한서연의 얼굴을 보자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5년 전 그 지옥 같던 작전 현장에서 사라졌다. 모두가 그녀가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었고 지난 5년간 세상에서 자신을 지운 채 숨어 지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우린 다 네가 죽은 줄? 예의서린지. 이제 어쩔 거야? 양 회장이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그놈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들어왔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진혁은 급히 차를 세우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지옥, 넌 한 번도 지옥에서 나온 적 없어. 서연아. 그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야. 양 회장의 사냥이 이미 시작됐다고. 진혁은 그녀를 자신이 따로 관리하던 낡은 오피스텔,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그는 먼저 서연의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곳에 남은 작은 흔적 하나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서연의 아파트는 낡고 허름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숨겨왔는지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문 앞에 선 순간 서연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진혁의 팔을 잡아챘다. 잠깐만.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주변을 훑었다. 복도 창틀에 놓인 작은 화분이 미세하게 비틀려 있었다. 문틈 아래에서는 아주 희미한, 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화학약품 냄새가 새어나왔다. 압력 폭탄, 그녀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떼어차, 물러서. 그들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아파트 현관문이 안쪽에서부터 터져나갔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화염과 파편이 복도를 휩쓸었다. 양 회장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리고 언제든 죽일 수 있다. 서연은 폭발의 충격보다 더 큰 공포에 휩싸였다. 보호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겁에 질린 유기견들의 모습과 자신만을 따르던 겨울이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겨울이가 다른 아이들이 위험해. 진혁은 미친 짓이라며 말렸지만 서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이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양 회장의 하수인들이 시청 유기동물 관리과 직원으로 위장한 채 보호소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을 넘어선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서연과 진혁은 어둠 속에서 프로 암살자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다. 5년간 잠들어 있던 피닉스의 전투 감각이 완전히 되살아났다. 그녀는 보호소의 좁은 공간과 지형 지물을 이용해 적들을 교란했다. 사료 포대를 던져 시야를 가리고 쇠창살을 지지대 삼아 몸을 날렸다. 진영 역시 그녀의 빈틈을 메우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몸은 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과거의 파트너십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한 명의 암살자가 쓰러진 진혁을 향해 총을 겨눈 순간 크르릉 하는 맹렬한 소리와 함께 겨울이가 철창을 박차고 튀어나와 암살자의 팔을 물어뜯었다. 그 결정적인 순간 덕분에 서연은 마지막 남은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싸움이 끝나고 짙은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억눌려 왔던 기억의 댐이 터져 버렸다. 시야가 흐려지며 5년 전 서초동의 폐창고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빗발치는 총알, 모든 통신이 두절된 채 고립된 상황,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으며 대신 총알을 맞던 그녀의 연인, 민준호, 그의 몸이 무너져 내리며 속삭이던 마지막 말, 서연아, 살아, 반드시 살아. 그를 부르짖던 자신의 비명과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대한 폭발. 전혀시, 전혀는 서연은 현재로 돌아왔다. 진혁의 차 아니었다. 보호소에서 간신히 탈출한 후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서름과 죄책감, 그리움을 토해내며 오열했다. 강인한 특수요원 피닉스에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 입은 한 여자, 한서연일 뿐이었다. 진혁은 말없이 차를 길게 세웠다. 그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었다. 양 회장은 전쟁을 선포했다. 서연의 눈물이 그쳤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아야 했다. 그날 작전은 왜 실패했는가? 누가 준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그녀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가 되어 심장에 자리 잡았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니었다. 죽은 연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대포크린 댕이파임프, 장초 티앱 툭 주엉 파벨, 퍼둠, 히엔티엔 트링 뚜 루이 주엉네이. 안전 가옥의 공기는 무거웠다. 아드레날린이 거치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대신 차가운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최진혁은 5년 전 서초동 작전의 공식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뭉치. 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종 결론 현장 지휘관 피닉스에 무리하고 독단적인 판단착오로 인해 작전 실패, 이로 인해 요원 민준호 사망, 요원 피닉스, 본인 실종 순직 처리, 즉 관련 책임은 순직한 피닉스에게 있음.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돌려져 있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듯 NES는 모든 실패를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한서연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입로는 확보되어 있어야 했어. 하지만 그곳엔 적들이 매복해 있었지. 우리가 받은 도면은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우린 완벽한 킬박스로 유인당한 거야. 그녀의 증언은 공식 보고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진혁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시간임을 직감했다. 서연아, 나도 지난 5년간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도 이 보고서 단 한 글자도 믿지 않았어. 너와 준호 형은 최고의 팀이었으니까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었지. 그는 지난 5년간의 행적을 이야기했다. 작전 실패 이후
그는 끊임없이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좌천과 압력이었다. 결국 그는 NAS를 떠나 경찰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의 신분으로 그는 몰래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다. 준호 형, 죽기 며칠 전에 나한테 연락했었어. 진혁의 고백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뭔가 불안해 보였어. 조직 내부에 정보가 새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 양 회장 쪽으로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조직 내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했어. 내부의 배신, 서연 역시 어렴풋이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그 가설이 진혁의 입을 통해 사실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그날의 작전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피닉스와 민준호를 제거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준호 형이 말했어.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하나 남겨뒀다고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보험. 그 단어에 서연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두뇌를 마비시켰던 트라우마를 뚫고 예리했던 분석 능력이 되살아났다. 그와 그녀, 그리고 준으로만이 아는 장소 혹은 암호,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서연의 입에서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스파이 소설. 민준호는 고전 스파이 소설의 광팬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좋아하던 작가의 책이 있었다. 훈련생 시절. 그들은 책 속의 특정 단어에 아주 희미한 점을 찍어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만의 놀이를 하곤 했다. 진혁은 준호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로 차를 몰았다. 먼지 쌓인 창고 안에는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준호의 책들 사이에서 낡은 소설책 한 권을 찾아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책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점들을 찾아냈다. 마침내 찾아낸 수십 개의 단어들, 그것을 조합하자. 이름이나 장소가 아닌 하나의 암호 코드가 나타났다. NIS 내부 감사 파일 선택해야 의 프로젝트 키메라. 프로젝트 키메라. 몇 해 전 흐지부지 종결되었던 내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 프로젝트였다. 양 회장 조직과의 유착 가능성을 조사하던 프로젝트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덮였다. 준호 형은 이 파일 자체가 아니라 이 파일을 종결시킨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야. 진혁이 깨달았다는 듯 말했다. 과거에 양 회장과의 유착 의혹을 덮었던 사람. 그가 바로 지금의 배신자. 두더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 목표는 사자의 굴 한가운데 바로 국가정보원본부의 기밀문서 보관소에 있었다. 그곳에 접근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발각되는 순간 그들은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 터였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진실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서연의 눈빛에 다시금 피닉스의 냉철함이 돌아왔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죽은 연인의 명예를 되찾고 조직의 심장부에 박힌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작전이었다. 국가정보원 본부, 철옹성 같은 그곳에 다시 발을 들일 줄은 몰랐다. 최진혁은 자신의 옛 신분증과 임기응변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다른 부서에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끌었다. 그가 만들어낸 그 짧은 혼돈의 시간, 한서연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전성기 시절, 자신의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던 건물의 구조, 환풍구의 위치,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기밀문서 보관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깨어 있었다. 먼지 쌓인 서고의 가장 깊숙한 곳, 프로젝트 키메라 파일은 잊힌 과거처럼 그곳에 처박혀 있었다. 서연은 초소형 카메라로 파일의 주요 페이지들을 빠르게 촬영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얼어붙었다. 모든 조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시킨 최종 책임자의 서명. 결재 당시 대공수사 샘 팀장 윤상철. 윤상철, 5년 전 그녀와 민준호를 서초동 작전에 직접 선발했던 인물. 작전 실패 후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 그리고 현재 그는 NES의 2인자인 대외안보정보차장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배신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유출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양 회장의 뒤를 봐주며 조직의 심장부에서 암약해온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 서연은 진역의 소란이 끝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보관실을 빠져나왔다. 안전 가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촬영된 사진을 보며 말을 잃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잘못된 작전도, 고립된 팀원도, 사라진 백업도, 그리고 그녀에게 씌워진 오명도 모두가 윤상철의 손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연극이었다. 진혁은 당장 증거를 들고 내부 감사실이나 언론에 터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그렇게는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상철은 너무 깊이 뿌리내렸어. 지금 이 증거를 터뜨리면 그들은 이걸 조작으로 몰고 우리를 제거할 거야.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야.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피닉스가 완전히 돌아온 순간이었다. 두더지를 잡으려면 두더지를 이용해서 굴 전체를 무너뜨려야 해. 그때부터 서연은 방역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뇌는 체스판의 모든 수를 읽는 마스터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 미끼를 던져야 했다. 양 회장이 그녀의 목숨보다 더 탐낼 만한 것. 바로 그가 수년간 관리해온 정관계 인사들의 뇌물장부. 물론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존재한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두 번째, 정보를 흘려야 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났음을 모르게 한 채 윤상철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서연은 진혁이 신문하고 있던 미친가의 백철민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를 탈옥시키거나 다른 죄수와 다투는 혼란을 틈타 외부와 접선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백철민은 자신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른 채 피닉스가 뇌물장부 원본을 가지고 해외 정보기관에 망명하려고 한다는 거짓 정보를 양 회장에게 전달할 것이었다.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백철민을 통해 흘러나간 정보는 즉시 양 회장에게 보고되었다. 자신의 생명줄인 장부가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양 회장은 패닉에 빠져 윤상철을 압박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부를 되찾고 피닉스를 제거하라고 이제 덫은 놓였다. 서연은 대포폰을 이용해 거래를 제안했다. 장부와 자신의 신변 보장을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래 장소와 시간을 윤상철에게만 알렸다. 물론 그 정보는 즉시 양 회장에게 넘어갈 터였다. 거래 장소는 인천의 한 폐공장이었다. 사방이 트여 있으면서도 컨테이너와 폐 건물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은폐와 기습, 도주에 모두 용이한 곳. 그곳은 그녀가 직접 선택한 그녀만의 사냥터였다. 마지막 밤이 다가왔다. 양 회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장부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피닉스를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전개 병력을 폐공장으로 집결시키고 있었다. 서연과 진혁은 공장 인근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대의 검은 차량들이 개미처럼 공장 지대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 대신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차가운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들이 왔어. 이제 사냥을 시작하지. 밤이 내린 인천항, 안개와 이슬비가 뒤섞여 버려진 컨테이너와 녹슨 크레인들의 실루엣을 기괴하게 만들고 있었다. 양 회장의 정예 용병들은 구역을 나눠 한서연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 궁지에 몰린 쥐 한 마리를 잡으러 온 사냥꾼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사냥을 시작하지.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 속에 장착된 초소형 무정기를 통해 최진혁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미로 같은 컨테이너 더미의 그림자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 사냥터의 유일한 포식자였다. 첫 번째 총성은 허공을 향해 울렸다. 용병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 순간 반대편에서 서연이 나타나 순찰조의 후미에 있던 2명을 소리 없이 제압했다. 목을 조르는 와이어, 급소를 찌르는 단검.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낭비도 없는 살인 기술의 결정체였다. 통신이 안 돼 본부, 응답하라. 외곽에서 대기하던 진혁이 통신을 교란시키자 용병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연은 어둠과 지형을 이용해 그들의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갔다. 이따금씩 들리는 짧은 비명은 안개 속으로 흩어지고 동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만함은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양 회장은 지휘 차량에서 맹렬히 소리쳤다. 전부 흩어져서 그 년을 찾아 당장 끌어내. 이제 은밀한 암살전은 전면전으로 바뀌었다. 용병들이 사방에서 중앙에 거대한 폐창고로 포위망을 좁혀왔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유인했다. 폐창고 안에서의 전투는 처절했다. 그녀는 쇠사슬을 휘둘러 적의 총을 쳐내고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를 무기 삼아 그들의 관절을 부쉈다. 이것은 5년 전 그녀를 지키려다 죽어간 동료들의 몫이었고 배신당한 연인의 몫이었다. 그녀의 몸은 부서져라 아파왔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고통을 연료 삼아 움직이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용병까지 쓰러뜨렸을 때 창고의 가장 안쪽에서 양 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마치 연극을 감상하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역시 피닉스로군. 내 최고의 작품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뒤틀린 희열이 담겨 있었다. 민준호 그놈도 너처럼 끝까지 발버둥 치다 죽었지. 아주 볼만했어. 그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아니, 준호 씨는 당신 같은 쓰레기가 법의 심판을 받는 걸 보지 못해서 억울하게 죽었지.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당신의 충실한 개, 윤상철 차장도 곧 당신을 따라갈 거야. 지금쯤 최진혁 팀장이 당신과 윤상철의 10년짜리 거래 내역을 들고 검찰청 특수부 사무실의 문을 열고 있을 테니까. 양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것은 본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양동작전에 불과했다. 이 여우 같은 년. 분노의 이성을 잃은 양 회장의 품에서 총을 꺼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그의 복부에 강렬한 충격을 가해 쓰러뜨렸다. 그녀는 쓰러진 양 회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반가쇠를 당기면 모든 것이 끝난다. 민준호의 복수, 그녀의 지옥 같던 5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 그녀의 손가락이 반가쇠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 순간 준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살아. 정의를 지켜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총구를 내렸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피로 얼룩진 복수가 아니라 그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였다. 그녀는 양 회장을 결박했다. 바로 그때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최진혁과 무장한 경찰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쓰러진 용병들과 포박된 차에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있는 양 회장, 그리고 그 앞에 우뚝 선 한서연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최진혁은 존경과 안도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겼다. 잔혹한 적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의 악마와의 싸움에서도 길고 길었던 보복의 밤이 끝나고 있었다. 그녀는 죽은 연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냈다. 사건의 파장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거대 범죄 조직 흑룡파의 총수양 회장과 국가정보원 2인자인 윤상철 차장의 체포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정원은 발칵 뒤집혔고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내부 감사와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죽은 줄 알았던 전설의 요원 피닉스 우가 돌아와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은 그녀를 죽음에서 돌아온 정의의 여신이라 칭하며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국정원의 새로운 수장은 한서연에게 공식적으로 복귀를 제안했다. 특징과 훈장,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서연은 새로 임명된 국정원장 앞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피닉스는 이제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이름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피와 총성, 배신과 복수로 얼룩진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국립현충권을 찾았다. 나란히 놓인 2개의 묘비, 하나는 그녀의 연인, 민준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5년간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가짜 무덤이었다. 그녀는 2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준호 씨, 약속 지켰어. 그것은 슬픔이 아닌 오랜 짐을 내려놓는 평온한 작별 인사였다. 최진혁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몇 달 후 도시 외곽에 낡았던 유기견 보호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양 회장의 범죄 수익 중 일부가 익명의 의인에 의해 기부되어 더 넓고 깨끗하며 안전한 공간으로 재건축된 것이었다. 그곳에 소장이 된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입양을 온 가족에게 강아지를 안겨주며
진심에서 우러나온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서연은 보호소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에는 겨울이가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한때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녀석의 눈은 이제 온화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보호소 앞에 멈춰 섰다. 이번 사건 해결의 공로로 특진한 최진혁이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헐렁한 점퍼 차림으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그녀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괜찮아, 진혁이 먼저 물었다. 괜찮아지고 있어. 서연이 미소와 함께 답했다. 참, 버스에서 난동 부렸던 백철민이 수사에 협조한 덕분에 감형받았대. 그러면서 당신한테 존경한다고 전해달라더군. 진혁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시작을 알렸던 작은 사건의 매듭이 그렇게 지어졌다. 진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언제? 제대로 된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서연은 대답 대신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 안에는 어떤 약속도 거절도 없었다. 그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가능성만이 따스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길고 폭력적이었던 밤은 끝났다. 피닉스의 망령은 이제 편안히 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생존하지 않았다. 살아가고 있었다. 상처 입은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며 자신의 영혼도 함께 치유받고 있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그녀와 그녀 곁을 지키는 남자와 충직한 개를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 쟁취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평화의 풍경이었다.